2023년도 주식시장을 얘기하면서 그 얘기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거를 조금씩만 이렇게 모은다고 하더라도 1년 되면 한 40% 정도 수익은 납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그거라면 저는 삼성전자는 안 삽니다. 챗GPT나 그 로봇 이런 것들은요, 그냥 상상 속에서 우리가 소설을 쓰고 있는 겁니다. 어떤 업종에서든지 투자하는 거는 1등에 투자해야 됩니다. 과연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자, 이제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뭐 좀 젊은 세대들에서는 부동산은 너무 시드머니가 많이 필요하고 주식은 바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한창 동학개미 운동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요즘은 참 시장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그 누구보다 올해 시장을 봐오신 전문가시니까 2023년 주식시장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 비법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2023년 주식시장은요. 예. 그냥 제가 봤을 땐 박스권 내에 머물고 있다. 박스권이 답답한 장세가 예. 또. 그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올라가려고 생각하니까 올라가는 거를 막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죠. 예. 경기도 별로 안 좋고, 그다음에 기업 실적도 네. 뭐 2023년도 보면 정말 참 아이고 흉악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라고 해서 금리가 낮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주가를 일정 수준 이상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요인이 별로 없는 상태죠. 동력이 없군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또 그러면 밑으로 확 밀어내버리고 뭐 이러는 것도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 2,000포인트 처음 주가에 도달한 게 2007년이거든요. 그러면 2,000포인트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거의 16년째잖아요. 그러네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올해 아무튼 뭐 그랬으면 거기에서부터 뭐 크게 더 떨어지거나 이런 것도 없다라고 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2023년도 주식시장은 그냥 박스권 내에서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그 작년도 그래서 2023년도 주식시장을 얘기하면서 그 얘기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당신이 2023년도의 주식시장이 박스권일 거냐 아닐 거냐라는 것들을 먼저 결정하세요. 그게 왜 중요하냐? 만약에 박스권이다라고 결정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박스권의 하단이 됐을 때 이제 주식 사봐야지 라고 해서 삼성전자를 샀던 뭘 샀던 샀을 거라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박스권의 상단 정도 도달하면 아이고 이제 한번 팔아봐야지 그렇게 해서 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조금씩만 이렇게 모은다고 하더라도 1년 되면 한 40% 정도 수익은 납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런 생각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에 보면 2200포인트 이렇게 되면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게 뭐 한없이 떨어질 것 같고 안 되겠다. 주식을 팔아야지. 이래가지고 이제 팝니다. 그리고 이제 기다리죠. 2500포인트 부근되니까 3000포인트 갈 것 같아. 주위에서 얘기 들어봐도 막 그래. 이제 주식 사야지. 또 사요. 그거 거꾸로 한 2번 정도만 하면 그러네요. 올해 당신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30%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다른 어떤 것보다 당신이 과연 올해의 이 주식시장이 박스권일 거냐 아닐 거냐 하는 것들을 먼저 결정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 매매만 하시게 되면 어렵지 않은 형태가 될 겁니다. 그겁니다. 네, 너무 좋은 인사이트인데요. 얻을 수도 있지만 잃을 수도 있는 시장이라는 거, 박스권에서도. 자, 그렇다면, 우리 센터장님 말씀하시는 거 듣고 한번 그거 잘 어떻게 이용해 봐야겠다는 분들 계실 거고, 또 한번 주식 투자 시작해 볼까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눈여겨봐야 할 주식하면 제일 많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보통은 삼성전자잖아요. 혹시 뭐 그런 투자할 만한 종목 같은 거는 못 짚어주시죠? 네. 업종이라도 딱 종목을 꼽는 것보다도 그거 하는데 그게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삼성전자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만약에 지금 그거라면 저는 삼성전자는 안 삽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무튼 이제 상당히 오를 만큼도 올랐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과연 돌파력이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것들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또 확신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주식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냥 상징적인 주식이 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죠.
때나고 시간 날 때마다 돈 날 때마다 맞아요. 삼성전자를 매수해라. 그렇게 네. 되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자식한테 했잖아요. 물려줄 수 있다. 예. 뭐 근데 이랬죠. 이제 뭐 네. 그거는 알아서 판단하실 문제인 것 네. 같고, 자 똑같이 우리가 보게 되면 90년대 중반에 삼성전자 막 이렇게 예. 움직이고 처음에 막 하고 네. 이랬던 부분들을 지금하고 한번 대비시켜 보면 과연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2차 전지가 거기에 2차 들어간다. 전지요. 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이게 똑같은 성장주라고 하더라도요. 네. 지금 이제 올해 나온 것만으로 따져보면 로봇 있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AI 있었죠. 예. 챗 GPT 뭐 네. 이러면서 나왔죠. 그다음에 2차 전지 나왔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챗 GPT 로봇하고 그다음에 2차 전지는 다르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되죠. 어떤 형태로서 다르냐? 챗 GPT나 그다음에 그 로봇 이런 것들은요. 그냥 상상 속에서 우리가 소설을 쓰고 있는 겁니다. 아, 이렇게 될 수 있어. 네. 잘 되면 이렇게 되겠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될 거고.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주식시장이 상상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변동이 굉장히 큰 형태예요. 그러네요. 안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됩니다. 네. 1년 반 전에 메타버스 하면서 얼마나 세상 얘기 많이 했습니까? 뭐 네. 세상이 이렇게 바뀐다 이런 거 거다. 하잖아요. 네. 그것도 상상 속에서 얘기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1년 반 지나니까 별로 그거에 대해서 그렇죠. 얘기하는 사람 약간 없죠. 거품이 또 꺼졌죠. 예. 근데 2차 전지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인을 한 겁니다. 아, 이게 성장 하는데 네. 10년 후, 5년 후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 약간의 차이가 나고 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변해가고 하는 네. 것들은 이건 대세다. 이거는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벗어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 사람들이 공인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울퉁불퉁하게 막 네. 어떤 때는 급등을 했다가 또 급락을 했다가 뭐 이러면서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보면 트렌드상으로 쭉 네. 올라가는 형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20년 전, 25년 전에 반도체가 그런 형태였어요. 네. 처음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삼성전자 그 해가지고 아주 멋있게 이렇게 100배가 올라갔을 것 같잖아요. 많이 올라갈 때는 7배, 8배 올라갔다가 네. 떨어지면 7, 80%씩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야 이게 뭔 주식이 도대체 이런 주식이 있냐 이런 정도였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 진폭도 계속해서 줄어들지만 트렌드상으로서 보면 쭉 이렇게 올라가는 트렌드가 네. 나오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형태예요.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2차 전지 이런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어떤 업종에서든지 투자하는 거는 1등에 투자해야 됩니다. 1등에 투자해라. 예. 네. 그러니까 반도체도 삼성전자가 1등이었잖아요. 그쵸. 2등이 어디였냐면 옛날에 현대전자였고 지금 SK 하이닉스예요. 근데 현대전자가 한번 완전히 물갈이가 돼버린 네. 겁니다. 그러니까 그 거의 부도가 나는 형태가 돼가지고 예. 기존 주주들 다 드러내버리고 새로 투자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다시 그 상장을 하는 형태, 상장만 안 했다 뿐이지 새로 주식 나눠주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1등하고 2등, 3등 이거의 차이는 굉장히 큰 겁니다. 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봤을 때 2차 전지도 1등, 2등, 3등 사이에서의 차이는 굉장히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등에다가 투자를 해야 된다고 네. 하는 거죠. 1등이 어딘지 그거는 약간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러니까요. 다 아시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고 네. 아니, 알겠습니다. 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아마 요즘 주식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 아직 뭐 시작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조금 종잣돈으로 투자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요 조언을 들어보시면 왠지 후회 없는 투자가 될 것 같은 네,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자, 그리고 채권도 사실 요거는 많이 일반적이진 않습니다만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채권도 많이 관심을 가지시잖아요. 근데 사실 어려워요. 이 채권 투자라는 거는 뭐 조금 생소해 보이고 그래서 사도 괜찮은 채권인지 아닌지 요거 판단하는 기준도 짧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서 채권도 발행합니다. 아, 그죠? 네, 대부분. 그렇죠. 그중에 채권을 발행해서 시중에 유통을 시킬 수 있는 회사는요. 네.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들 중에서도 굉장히 우량한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네. 생각해 보면 굉장히 간단한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굉장히 우량한 회사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네. 들어서 보면 무슨 대한항공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 보면 그 카드 회사들 이런 데 네.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주식 시장에서 굉장히 우량한 회사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물어보면 그렇습니다. 대한항공이 올해 내년도에 부도가 나서 사라질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러면 글쎄요, 한 0.1%, 0.5% 이런 정도 밖에 안 되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채권 그냥 사시면 됩니다. 그러네요. 왜냐하면 간단하네요. 대한항공이 네. 대한항공이 발행한 주식과 네. 대한항공이 발행한 채권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한항공이라고 하는 것이 발행을 한 거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그겁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굉장히 쉽죠. 쉬워졌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냥 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우량한 회사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네. 사시면 됩니다. 그런 회사들이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우량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채권 시장에서는 저거 혹시 부도 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뭐 이런 얘기 합니다. 네. 신한은행이 발행한 회사, 은행채 이런 거 가면 그 생각, 신한은행,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네. 굉장히 좋은 은행이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 채권 시장에서는 저거 혹시 부실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네. 이중적인 그 부분들이 되는 거고 네. 거기에다가 주식을 판단하기 쉬우냐 하는 것이 쉬우냐, 채권을 판단하기 하는 것이 더 쉬우냐. 제가 봤을 때는요, 채권을 판단하는 것이 주식을 판단하는 것보다는 100배가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채권은 이것만 판단하면 됩니다. 이 회사가 1, 2년 후에 부도가 날 건가 안 날 건가. 그것만 판단하면 돼요. 심플한데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2년 후에 부도가 날 건가 안 날 건가. 이것만 판단하면 됩니다. 자, 근데 주식은 가격이 적당하냐 안 적당하냐를 알기 위해서는 네. 2년 후에 도대체 이 회사가 이익을 얼마를 낼 건지 이걸 해야 됩니다. 근데 이익을 얼마나 낼 건지 그거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애널리스트도 몰라요. 네. 심지어는 그 회사 CEO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더 그 쉽냐? 당연히 보면 채권이 훨씬 더 쉽죠. 갑자기 채권 쪽으로 마음이 막 그렇죠. 쏠리는데요. 근데 그걸 왜 못하냐? 네. 안 해봤기 때문에 안 못하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바로 이어서 질문 드릴 부분이 사실 투자를 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었거든요. 근데 질문을 좀 바꿔서 지금 채권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안 해봤기 때문에 채권을 많이들 생소해 하시는 건데요. 투자할 때 조금 어떤 점에 중점을 둬야 되냐,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 여쭤보고 싶은 이유는 요즘 제가 생각했을 때 투자하시는 분들이 거의 뭐 유튜브 보고 뭐 이거 사세요 그러면 약간 사시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귀가 얇으시거든요. 어떻게 투자를 해야 좀 현명한 투자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네. 제가 봤을 때 너무나 많은 정보가 네. 난무를 하는 상태다. 네.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냥 우리가 보면 증권방송이 있죠.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증권방송이 대략 7개 내지 8개 이렇게 되는데 네. 미국 그 큰 나라에서 네. 증권과 관련한 방송을 하는 곳은 딱 2개뿐이 없습니다. 블룸버그하고 네. 뭐 이렇게 해서 그러네요. 2개뿐이 없어요. 네. 근데 블룸버그, CNBC 예, 정도. 요 좁은 나라에서 7개, 8개가 그냥 서로 치고받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네요. 거기에다가 또 유튜브에 보면 뭐 전문가들이 많죠. 구독자 한 200만 네. 되는 것도 있고 막 이렇게 맞아요.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이게 가니까 어마어마하게 네. 홍수처럼 이게 그 정보가 나오는 형태인데, 근데 그 중에 과연 어떤 정보가 더 좋은 거냐 그런 것들을 한번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네. 가장 좋은 정보는요. 이해 당사자가 없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정보. 네. 그게 가장 좋은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가 이해 당사자가 있잖아요. 네. 증권회사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는 거 많이들 얘기해 보면 증권회사들의 편의에 의해서 얘기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그 이해 당사자가 없는, 그러니까 이해 그 관계가 없는 네. 그런 정보가 가장 그 유익한 정보고, 일단은 보게 되면요. 일단 그렇고. 두 번째는 제가 많이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정보라고 하는 건 없다. 모든 정보는 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네. 거다. 다만 그거를 어떤 형태로 조합하느냐 하는 것들에서 개인의 능력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라는 네.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항을 받아들여서 이게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될 거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는요, 그거는 개인적으로서 본인들이 키워야 될 능력이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네. 그냥 전해주는 거를 그대로 받아서 이거 어떻게 이렇게 가면요, 그거 되지 않습니다. 제 옛날에 네. 그 증권회사에 다닐 때에 그 투자 설명회 이렇게 하고 그러면요, 앞에서 경제 얘기하고 주식시장 얘기할 때는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네. 멍청하게 있거나 아니면 졸거나 이렇게 네. 돼요.
맨 나중에 누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투자 종목을 네. 이렇게 가면요 눈이 바짝바짝 갑자기 해가지고 감이 확 깨네. 그때서부터 막 받아 적고 네.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성공하냐? 절대 성공 못해요. 왜 그러냐면 마지막에 투자 종목이 나오고 하는 거는 네. 앞에서 경제가 어떻게 되고 그래서 주식시장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에 맞는 종목이 이겁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앞에 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뒤에 것만 가다 보니까 그게 네. 되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증권방송에서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유튜브에 가장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3프로TV에서 얘기하는 거 이런 네. 것들도 마찬가지고 종목이 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 앞에 과정은 다 상맥돼 버리고 네. 뒤에 것만 가지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거기에서 얘기하는 종목이 그게 방송을 통해서 나한테까지 들어올 정도면 그러네요. 대한민국에서 네. 그걸 모르는 종목이 어디 있으면 그게 얼마나 많이 올라갔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근데 그거를 지금 좋다고 내가 그거를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네. 그거는 진짜로 제가 봤을 때 맞아요. 아이고 이거 그래서 돈 버시겠습니까? 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 그 많은 정보들을 내가 어떻게 조합할 수 있느냐 네. 하는 것들에 대한 능력을 키우시는 거. 그게 네.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사실 뭐 쉽진 않은 과정이겠죠. 하지만 가치 있는 거는 항상 얻기가 힘드니까 저희가 이런 그 정도 노력을 안 들이고 그쵸. 돈을 벌겠다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하면 그건 네. 좀 그렇죠. 열심히 뭐든지 열심히 해야 되니까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열심히 예. 인사이트를 키우기 위해서 이런 방송도 좀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요. 한 몇 가지 질문이 남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쭉 보시다가 조금 자괴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요. 제 질문은 아니고요. 이미 뭐 부동산 사는데 빚도 많이 내고 가진 시드머니도 없고 뭐 부동산 영끌족이다 이런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난 돈도 없는데 무슨 투자야 하실 분들 계실 텐데요. 조금 이제 다시 투자를 시작해 볼까 하는데 시드머니가 없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께 좀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저희도 할 수 있겠죠? 시드머니가 없는 네. 분들은 시드머니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노력을 네.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그거를 남한테 빌려가지고 어떻게 한다. 네. 그러니까 뭐 그 2020년, 2021년 이런 거 했던 것처럼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증권회사에서 신용을 걸어서 네. 이렇게 한다. 물론 이제 뭐 거기에서 성공하게 되면 대박이 터지고 네. 뭐 이러는 형태가 되겠죠. 근데 그거는 진짜로 위험한 게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하시면 안 되고요. 제일 처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시드머니가 없는 분들은 시드머니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자기의 근로 노동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저축을 해서 만들고 뭐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해서 제일 먼저 아무튼 그걸 해야 되고요. 그 기간 동안에는 굳이 그렇게 투자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를 그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한 35년 이렇게 보니까요. 기회는 항상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제일 처음에 증권회사에 들어오니까 우리 부장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 왜 지금 들어왔니? 왜 그러십니까? 야, 주가가 뭐 내가 150에서부터 이게 뭐 950까지 올라오고 그랬는데 여기서 얼마나 더 오르겠니? 너는 꼭지야.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꼭지 모양이구나 라는 거 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 주가가 떨어지고 했는데 그 다음에 보면 또 뭐 블루칩이니 뭐 그런 거 해가지고 삼성전자 올라가면서 난리쳤죠. 그 다음에 또 보면 뭐 코스닥 해가지고 한꺼번에 막 한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100배가 터지고 이 난리를 치고 했죠. 그러니까 야, 이게 보니까 언제든지 기회는 있었다. 앞으로도 보면 주식시장이 없어지지 않는 한 항상 기회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조바심 내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시드머니가 없으면 시드머니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여기에서부터 빌려와가지고 그 다음에 신용 걸어서 한 방에 터뜨리고 근데 문제는 거꾸로 가게 되면 한 방에 없어져 버리는 형태가 되죠. 그러면 내가 2천만 원을 빌렸다. 야, 그런데 그게 다 사라져 버렸다. 그러면 2천만 원을 메꿔야 되는 시간 동안은 내 인생에서 굉장히 불우한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합니다. 그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안 쓰고 돈을 모으고 돈을 들고 있는 것도 투자라고. 그래서 조금 좀 차분한 마음으로 시드머니가 없다면 모으시는 것도 투자를 하고 계신 거니까 오늘 우리 센터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좀 긴 호흡해서 언제나 기회는 있다.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서 한번 돈을 모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요즘은 10대들도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리고 뭐 중장년층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노년층에 계신 분들도 전 국민이 투자를 하는 시대인데 자 유년기 이 한창 일을 할 뭐 한 30에서 50대 그리고 노년기 이제 은퇴하신 분들을 위해서 딱 세 가지로 투자 방법 짧게 조언을 주신다면 조금 너무 질문이 광범위한가요? 일단은 유년기 때에는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저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저축이요? 예, 왜냐하면 예. 유년기 때는 아무런 생각이 없잖아요.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때는 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만들어야 됩니다. 와. 그렇기 때문에 네. 그때는 저축을 해가지고 내 이름으로 통장을 해서 저축을 해가지고 아무튼 그게 이제 뭐 이자는 생각하지 네. 말고 원금이 뭐 이렇게 조금씩 모이는 거 이런 것들을 그래서 아 이게 돈이라는 것이 이렇게 되는 예. 거구나 이렇게 모이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기준으로 따져서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합니다. 네. 거기에 무슨 뭐 투자를 해서 어쩌고 저쩌고 그 해가지고 무슨 뭐 누가 얘기했던 네. 것처럼 뭐 커피도 마시지 마시고 무슨 뭐 그 돈을 모아가지고 네. 뭐 주식 투자를 하시고 이거는 네. 그건 진짜 한심한 얘기일 뿐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 동안 그리고 이제 직장도 어떻게 보게 되면 40대 중반 정도까지 네. 그때까지는 주식 투자를 하셔도 됩니다. 아. 이건 왜냐하면 내가 아무튼 직장을 통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돈이 들어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해서 내가 손실을 본다고 하더라도 내 인생 전체에서 타격을 받거나 이러는 부분들이 쿠션이 네. 어느 정도 있는 겁니다. 아, 메꿔질 수 예,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하게 어느 정도 투자를 하셔도 된다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주식 투자를 하셔도 되고 또 뭐 조금 더 공격 성향에 따라서 공격적으로 하셔도 되고 뭐 이렇게 이걸 합니다. 그리고 은퇴라고 이렇게 됐다. 특히 네. 이제 뭐 50대를 넘어가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 주식을 투자하고 뭐 난 뭐 주식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내가 뭐 주식 투자해서 인생을 한번 바꿔볼 거고 뭐 이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아, 안 하시는 게 안 좋습니다. 하시는 게. 왜냐하면 네. 이게 그 은퇴를 하고 특히 이제 50대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때에서부터는 내가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어떻게 계속 갈 건가 하는 네. 것들에 대한 그 스케줄이 이렇게 잡혀야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자,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은퇴를 할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한 5억이었다. 그걸 가지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 채권 투자하는 사람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생활의 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차이가 날 거라고 네. 봅니다. 만약에 채권을 투자하게 되면요. 내가 이번 달에 얼마만큼의 이자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이 딱 스케줄 상으로서 잡혀 있는 형태가 네.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는 내가 굉장히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중간에 본인이 개인연금을 했던 뭐 퇴직연금을 했던 뭐 더 시간이 지나서 국민연금이 들어오던 뭐 이런 형태가 되면 그거에 따라서 자기가 앞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어떤 형태로서 살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스케줄이 네. 쭉 잡히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근데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 사람 들쑥날쑥해서 난리가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손해봤다가 네. 막 또 좀 남는 것 같기도 했다가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예.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전혀 이게 감을 잡을 수가 없는 형태가 그렇게 되겠네요. 예. 예. 거기에다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회사를 다닐 때는 쿠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거에 따른 타격이나 이런 것들을 덜 받는 형태가 되죠.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만 딱 쳐다보는 형태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하루하루 주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나의 기분이 진짜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는 형태가 네. 됩니다. 잘못하면 어떤 어떻게 되느냐? 우울증 걸리기 딱 알맞은 형태가 되죠. 그게 과연 그 사람의 인생에서 얼마나 가치가 네. 있는 형태가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네. 뭐 배가 남고 3배가 되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 사람의 인생에서 그렇게 그 가치 있는 건가? 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커피도 마시지 말고 뭐 주식 투자를 하고 이러는 거는요. 네. 정말로 쓸데없는 얘기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거에서는 중년기를 지나서 40대 중반을 넘어가고 그러면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채권의 비중을 늘려가야 네. 됩니다. 그리고 은퇴와 동시에 주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모두 다 처분해서 다 네. 채권으로 해가지고 나한테
일정하게 계속해서 이자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네. 그게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주식시장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1990년도에 코스피가 얼마였냐면 900이었습니다. 네. 지금이 얼마입니까? 2300이죠. 네.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32년이 지났습니다. 32년 동안에 주가가 900에서부터 2300이 됐거든요. 연간으로 따졌을 때 2.1%씩 올라갔습니다. 미국은 그동안에 굉장히 주가가 네.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서 뭐 하다 온 사람들이 미국 시장 기준으로 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만 네. 우리나라에서 그 주식시장 역사 32년 동안에 그런 모양이었는데 그러네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부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큰 그리고 틀이 그런데. 그거를 비트하고 그걸 비토해 버릴 수 있을 만큼의 데이터를 뭐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채권의 비중을 네. 계속해서 높여가야 된다. 그거를 항상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초년기, 유년기 때는 자양분을 쌓고 공부를 하고 또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는 기회를 좀 노려보다가 좀 안정적으로 방향을 틀어봐라.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대로 이렇게 조언을 주셨는데요. 좀 많이 깨닫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린 자녀들에게 투자를 해봐 이러는 부모님들도 계실 텐데 보시고 조금 좀 큰 그림에서 금융교육도 한번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저 정말 오늘 조언을 쭉 들었는데 저도 뭐 진행을 하러 왔지만 정말 많은 걸 얻어가기 때문에 네, 투자에 많이 도움될 것 같아요. 과찬의 말씀이신 네.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이정우 센터장님과 경제 핫스팟을 한번 꾸며봤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하고 계신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글쎄요, 뭐 부동산 시장도 얘기했고 주식 시장도 얘기했고 네. 경제도 얘기했고 뭐 이런 부분들인데요. 투자라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라고 제가 항상 생각을 해보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평정심이다. 평정심.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중간에 하다 보면 네. 평정심이라고 하는 걸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너무 어려워요. 예, 뭐 네. 옆에서 보면 뭐 누구는 얼마를 그러니까요. 벌었대더라 뭐 이러면서 난리가 네. 가고 거기에 마치 참가하지 않으면 이건 뭐 세상에서 나는 완전히 뒤떨어진 사람이 네. 될 것 같고 마치 루저 같고.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떨어지게 되면 이건 뭐 세상 망가지는 것처럼 생각돼 가지고 막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모두 이겨내는 평정심이 가장 중요하다 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늘 제가 드린 얘기가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아무튼 평정심을 가지시는데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우리 모두 평정심을 갖고 성공 투자할 수 있는 그날까지 네, 계속해서 저희 경제 핫스팟과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이종우 센터장님과 함께한 시간은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이종우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